링꼬라고 하는 꼬마 RNA가 링콜틴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 RNA가 우리의 인간의 발생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져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생명과학과에서 예쁜 꼬마 선충, 초파리와 같은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진화를 연구하고 있는 이대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에 대한 해설 강연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두 분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수상하셨습니다. 한 분은 빅터 암브로스 교수님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게리 루브큰 교수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시고 계시다는 공통점 외에도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생물을 연구하신다는 점입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생물은 어쩌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생물학계에서는 말하자면 아이돌 같은 굉장히 유명한 생물입니다. 아주 많은 연구자들이 이 예쁜 꼬마 선충을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쁜 꼬마 선충에 대한 연구로 무려 벌써 3번이나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도 바로 이 예쁜 꼬마 선충에 대한 연구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쁜 꼬마 선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던 시점으로 올라가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 연구의 시조새, 조상님으로 불리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바로 시드니 브레너이십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남아공 출신의 이 생물학자셨는데요. 이분께서는 20세기의 전설, 레전드 생물학자 중 한 분이십니다. 이 20세기 중반 어떻게 생물, 특히 복잡한 생물이 발생하는지를 푸는 것이 20세기 생물학의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때 등장한 중요한 단어가 바로 development, 발생입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새로운 중요 연구 모델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발생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란에서 어떻게 우리 인간처럼 완전한 개체가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하필 시드니 브레너는 예쁜 꼬마 선충을 발생생물학의 모델로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 수정란으로부터 이 성체로 발생해 나가는 초기 과정을 촬영한 현미경 영상입니다.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이 나뉘어서 2개의 세포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세포가 되고 점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벌레의 꼴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쁜 꼬마 선충의 강점은 이 생물이 투명하고 또 굉장히 작고 또 전체 완전히 자랐을 때 세포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수정란이 완전한 벌레가 될 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의 장점이 예쁜 꼬마 선충의 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치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한 기계처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벌레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활용해서 역사적인 발생생물학 실험이 시드니 브레너의 연구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연구를 담당했던 연구원이 바로 2002년에 시드니 브레너와 함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한 고 존 썰스턴 경이십니다. 이 고 존 썰스턴 경은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십니다. 바로 예쁜 꼬마 선충이 하나의 수정란에서 완전한 개체로 발생하는 과정을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매일 몇 년의 시간 동안 들여다보면서 모든 세포에 이름을 붙이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연구 결과가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예쁜 꼬마 선충의 세포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시면 가장 위에 올라가면 딱 하나의 시조세포, 바로 수정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란이 갈라져서 다음에 2개의 세포가 되겠죠. 또 2개의 세포가 갈라지면 4개가 되고 4개가 갈라지면 8개, 점점 수백 개의 세포로 늘어나는데요. 어떤 세포가 어떤 세포에서 나왔는지를 모두 그려서 이 하나의 종에 대한 이 발생 과정에서의 세포 족보를 완성하십니다. 이 족보를 알고 있으면 발생 생물학의 중요한 문제를 푸는데 아주 귀중한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수백 개의 세포들은 다 동일한 수정란으로부터 물려받은 동일한 DNA를 지녔지만 어떤 세포들은 신경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들은 피부화 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들은 장을 이루는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들은 바로 이 족보를 가지고 왜 같은 DNA를 지녔지만 서로 다른 세포로 발생해 나가는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예쁜 꼬마 선충의 족보를 바탕으로 그 발생 생물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밝혀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생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생물학의 중심 원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생물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유전 정보는 세포 안에 있는 핵에 있는 이 DNA 속에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요. 핵에 있는 DNA 정보가 RNA를 통해서 핵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RNA가 전달한 정보를 통해서 세포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로 흘러가고 정보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어 실제로 생명을 구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심 원리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보의 흐름이 항상 동일하거나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이 우리 생명 현상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제 분자 생물학의 혁명의 초창기 1950년대, 1960년대에 여러 명의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는데요. 이 발견에 대한 공로로 196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수여가 됩니다. 여기서 등장한 중요한 개념이 유전자의 발현과 유전자의 조절입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DNA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로 흘러나오는 것을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언제 얼만큼 흘러나올지를 조절하는 그러한 기작이 우리 생명, 우리 세포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세포,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으로부터 다양한 세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마치 요리에서 똑같은 재료들이 있지만 어떤 재료들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같은 DNA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DNA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얼만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세포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서로 다른 재료를 써서 서로 다른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 셰프 혹은 요리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파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해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공로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다시 제가 세포 족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서로 다른 색깔은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세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들은 구체적으로 이 DNA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서로 다르게 조리할 수 있는 셰프 유전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셰프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들은 유전학의 힘을 활용했습니다. 이 제가 유전학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돌연변이를 이용한 연구입니다. 만약에 이 예쁜 꼬마 선충의 DNA 속에서 요리사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 유전자가 망가진 돌연변이에서는 당연히 이상한 음식, 즉 뭔가가 문제가 생긴 생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실험이 바로 돌연변이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돌연변이 기법을 이용해서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들이 족보가 꼬인 돌연변이를 만들어내고 발굴해냅니다.
이 족보가 꼬인 돌연변이를 영어로는 린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연구자들이 족보가 꼬인 돌연변이를 발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돌연변이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쁜 꼬마 선충의 배아 발생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의 발생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알 속에서 진행되는 배아 발생, 그리고 알에서 깨어난 뒤에 진행되는 후배아 발생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후배아 발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문, 영어로는 vulva의 형성입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많은 동물들처럼 알을 낳는데요. 이 알을 낳는 구멍이 바로 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음문이 알 속에서 진행되는 배아 발생이 아니라 알에서 깨어나고 난, 말하자면 예쁜 꼬마 선충의 사춘기 혹은 청소년 시기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후배아 발생, 즉 사춘기 시절의 발생을 조절하는 셰프 유전자가 있다면 그 유전자를 망가뜨렸을 때 벌레가 무사히 알에서 깨어날 수 있지만 이 음문이 사춘기 시절 동안 형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알은 낳지 못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러한 돌연변이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춘기 시절에 원래 만들어져야 될 음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벌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알을 뱃속에서 만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자웅동체가 있어서 스스로 정자와 난자를 한 몸에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수정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원래는 자가수정이 돼서 알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알이 음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문이 사라지게 되면 비극적으로 알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결과 새끼가 엄마의 몸속에서 태어나는 끔찍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태어난 새끼들이 엄마의 몸을 다 먹어서 어미를 죽이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벌레 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벌레 주머니라고 하는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돌연변이들을 찾아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된 족보가 꼬인 돌연변이 유전자가 시드니 브레너의 연구실에서 발견이 됩니다. 하나는 린4와 또 다른 하나는 린14이었는데요. 린4 유전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에서 깨어나고 난 뒤에 후배아 발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돌연변이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초기 후배아 발생 단계에서 후기 후배아 발생으로 계속해서 발생이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마치 시계가 고장난 것처럼 계속해서 어린 그 사춘기 시기에 발생 패턴을 되풀이하는, 그래서 이상한 족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돌연변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린4라고 하는 유전자와 린14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서로 미묘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의 일반적인 린4 유전자들에서는 시계가 계속해서 안 가고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였다면 린14는 아예 시간을 건너뛰어버린 그런 정반대의 표현형을 보였고요. 두 가지 유전자를 동시에 망가뜨렸을 때 린4의 이상한 효과는 사라지고 린14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효과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린4와 린14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유전자라는 함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린4와 린14이라고 하는 우리 발생을 조절하는 셰프에 문제가 생긴 돌연변이들을 발굴하고 나서 도대체 이 셰프들이 누군가, 즉 셰프 유전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미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전자, 족보가 꼬인 유전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연구자들이 바로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여하신 분들이자 오늘 강연의 주인공인
빅터 암브로스 교수님과 게리 루브큰 교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989년에 게리 루브큰 교수님 연구팀에서 이 예쁜 꼬마 선충의 DNA에 있는 부분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있는 유전자가 린14인지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가 어떠한 유전자인지를 알아보니까 당연히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인데 이 단백질은 예쁜 꼬마 선충의 DNA에 붙어서 어떠한 재료를 쓸지를 조절하는 유전자, 말 그대로 셰프의 역할을 하는 유전자이며 이 셰프의 역할을 항상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고 있는 특정한 시기에 하는, 즉 이시성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전자는 시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작동하는 유전자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린14이라고 하는 셰프를 게리 루브큰 교수님 연구팀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풀어내는 동안 다른 셰프 유전자를 찾아내기로 했던 빅터 앰브로스 교수님의 연구실에서는 연구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습니다.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DNA에 있는 정보가 RNA, RNA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이 돼서 린14 같은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셰프의 역할을 한다고 추정을 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린4 유전자가 있어야 할 DNA의 위치에서 단백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우리가 실험을 잘못한 걸까 하고 많은 시도를 해보았지만 분명히 그곳에 린4 셰프가 있어야 되는데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빅터 암브로스 교수의 연구팀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셰프, 즉 단백질 셰프가 아니라 RNA가 셰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굉장히 사실은 도전적인 의심이었죠. 당시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도전적인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의심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린4라고 하는 셰프가 있어야 할 DNA에서 아주 작은 RNA 조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RNA는 DNA 정보를 단백질이 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매개자의 역할로서 많이 여겨졌었는데요. 이 RNA가 이 정보의 흐름을 조절하는 셰프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린4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내는데 같은 짝꿍 셰프라고 할 수 있는 이 린14 셰프에 대한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이 린14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망가뜨렸을 때와 달리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돌연변이는 매우 흥미롭게도 똑같은 린14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망가졌지만 다른 돌연변이들과 달리 정반대의 족보가 꼬인 표현형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돌연변이가 어디에 발생했는지를 보았더니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 부분이 아니라 그 끝에 보통 우리가 3' UTR, 꼬리 쪽에 존재하는 조절 서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 쪽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오히려 린14 유전자의 작용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금 복잡한 그런 실험 결과들을 여러 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실험 결과들을 퍼즐 조각 삼아서 잘 짜맞추게 되면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퍼즐 조각은 린4 셰프가 린14이라고 하는 셰프를 억제한다는 것을 두 유전자를 망가뜨린 이중 돌연변이 실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퍼즐 조각은 방금 설명드렸던 린14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의 꼬리 쪽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유전자가 더 잘 만들어지고 더 활동을 잘 한다는 사실이 바로 두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퍼즐 조각은 뭐냐면 이 린4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아니라 작은 마이크로 RNA, 꼬마 RNA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라는 사실이 세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이 세 가지 퍼즐 조각을 잘 연결하면 이런 가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퍼즐 조각,
림포가 림폴틴을 억제하는데 어떻게 억제를 할까? 세 번째 퍼즐 조각, 림포는 작은 RNA야, 마이크로 RNA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각. 근데 림폴틴의 꼬리 쪽에는 뭔가가 있어. 이거를 망가뜨리면 오히려 림폴틴이 더 잘 만들어져. 자, 이 세 조각을 이어 붙여서 이 두 분의 교수님께서 만든 가설이 그러면 린포라고 하는 꼬마 마이크로 RNA가 림폴틴의 꼬리에 결합해서 이 림폴틴이 못 만들어지게 억제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림폴틴의 꼬리가 망가지면 림포 꼬마 RNA가 더 이상 이 꼬리를 억누를 수가 없어서 림폴틴이 더 잘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퍼즐 조각이 1992년 6월 11일 저녁에 맞춰지게 됩니다. 왜냐? 게리 루브큰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린폴틴 유전자 그리고 그 유전자의 꼬리에 대한 서열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빅터 암브로스 교수님의 연구실에서는 린포 꼬마 RNA의 서열을 가지고 있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퍼즐 조각을 서로 전달합니다. 서로 퍼즐 조각을 맞춘 뒤에 통화를 하시면서 나눈 말씀이 야, 너도 보여? 나도 보여! 라고 하는 그런 통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때 서로 보셨던 것이 뭐냐면 린폴틴의 꼬리에 있는 서열과 린포 꼬마 RNA의 서열이 서로 굉장히 잘 맞아서 린포라고 하는 작은 RNA가 린폴틴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mRNA에 가서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린포라고 하는 꼬마 RNA가 린폴틴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핵심 발견을 담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크로 RNA, 아주 작은 RNA가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고 발생을 조절하는 중요한 셰프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발견은 놀라웠지만 사실 그것만 있었다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견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그거는 예쁜 꼬마 선충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일 아니야? 그게 도대체 우리의 생리, 우리의 의학과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 새로운 꼬마 RNA, 마이크로 RNA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새로운 꼬마 RNA가 발견되지 않다가 게리 루브큰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드디어 2000년에 두 번째 마이크로 RNA, 렛7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RNA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년의 침묵이 깨지면서 놀라운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쁜 꼬마 선충에서 발견된 이 꼬마 RNA가 우리 인간에게도 들어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렛7이라고 하는 꼬마 RNA는 많은 동물,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물에서 잘 보존되어 있는, 즉 매우 오래된 셰프 유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마이크로 RNA의 중요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마이크로 R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DNA 속에는 무려 1000개 이상의 마이크로 RNA가 들어있고 이 마이크로 RNA가 셰프로서 우리의 인간의 발생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RNA가 도대체 우리의 세포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되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신 연구자가 바로 우리 한국인 연구자인 김빈내리 교수님이십니다. 마이크로 RNA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효소, 드로샤라고 하는 효소가 발견되었고요. 또 추가적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마이크로 RNA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게 되었고 여기에 김빈내리 교수님을 비롯한
한국 연구자들의 기여가 상당히 커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아주 많은 마이크로 RNA들이 우리 인간과 또 다른 생물들의 DNA 속에 들어있고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어떤 연구가 더 진행되고 또 발표가 될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마이크로 RNA 발견이 제가 사랑하는 예쁜 꼬마 선충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 예쁜 꼬마 선충 연구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